사망 155명, 부상 152명.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고 숫자가 읽기도 참 힘듭니다.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았더라면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두고두고 안타까운 심경입니다. 현장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켜본 의료인들 역시 마찬가지 마음일 겁니다. 사고 현장과 가장 가까웠던 병원, 순천향대 서울병원. 당시 가장 혼란스러웠던 상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순천향대 응급학과 김호준 교수 연결해서 의료진 시각으로 본 이번 참사 원인과 대책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 병원이 사고 현장하고 가장 가까워서 아마 그쪽으로 이송됐던 분들이 가장 많았던 것 같은데 그때 상황 어땠어요? 제가 이제 근무하는 곳은 저는 부천병원이기 때문에 네. 순천향대 서울병원의 상황은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전해드릴 수 있는 그 상황이고,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약간의 어떤 환자의 프라이버시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음. 자세한 사항들을 이제 전달받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현장에서 뭐 일단 계속해서 뭐 이거는 언론을 통해서 또 기자분들도 다 이제 알고 있던 상황들인데 실제로 이 환자들이 갑작스럽게 이제 심정지 환자들이 이제 들어오게 됐고, 네. 그래도 현장에 계셨던 많은 의료진들께서 신속하게 대처를 잘 하셔가지고 음흠. 실제로 응급처치랑 그다음에 심폐소생술이 빨리 이루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심정지 환자들에 대한 처치를 진행하면서 또 계속해서 이제 심정지 이후에 사망한 환자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예. 이분들에 대한 어떤 관리, 그다음에 영안실로 이동하는 문제들을 신속하게 진행했던 걸로 이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이태원에 가장 가까운 순천향대 서울병원이다 보니까 아마 사망한 상태로 판단된 희생자들이 집중적으로 그 병원으로 이송이 됐던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조금 이 부분은 예. 다음에 좀 들춰봐야 될 문제긴 한데, 일단 네.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에 실제로 조금 소생이 가능한 환자들이 많이 이동이 됐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의료계의 어떤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현장에서의 현장 진료소의 상황은 아마도 겹겹이 쌓여 있거나 또는 사망이 먼저 일단 보이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 네.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아마 좀 앞섰을 거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빨리 이송이 된 뒤에야 또 아래에 깔려 있는 어떤 부상자들 이런 분들을 또 구출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송 결정에 있어서는 현장 지휘부의 어떤 판단이 있었는지가 조금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지금의 결론을 봤을 때는 아마 그렇게 사망자들을 먼저 급한 곳으로, 그러니까 빠른 곳으로 이송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아래 깔려 있는 부상자랄지 이런 분들을 구출하는 쪽으로 진행했지 않았을까라는 예측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인데요. 혹시 그렇게 좀 판단한 게 피해를 좀 더 키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긴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다발성 무슨 다수 사상자이긴 하지만 흩어져 있는 사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 실제로는 이거를 저희가 미리 판단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다. 왜냐하면 부상자의 정도가 지금 어떤 식으로 분포가 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네. 이러한 내용들이 조금 각 병원의 자료가 수집이 되고 또 환자들의 상태들이 이제 호전이 되거나 이랬을 때 어떤 자료를 가지고 다시 조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앵커께서도 아시겠지만 일단은 좁은 골목에서의 구조 작업 자체는 실제로 위에서부터 끄집어내야 되는 단계인 거지, 네. 흩어져 있는 분들을 일단은 하나하나 이렇게 일단 저희가 판단을 하면서 일단 이송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또 아니었다라는 것 자체도 네. 상당히 많은 한계들을 사실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어떤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진 입장에서 보시기에 초기 현장 대응에서 가장 좀 아쉬웠던 부분 그런 게 있을까요? 의료진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응급의료를 네.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응급의료과니까요. 항상 예. 제가 언론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거는 사실 너무 심각한 증상, 그러니까 심정지까지 가는 환자가 너무 많았다라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인 거고, 네. 실제로 이 사건은 일단 애초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어떤 진행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많이 낮은 그런 어떤 단계로 가다 보니까 이런 희생자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일단은 번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응급처치의 가장 기본은 응급 상황을 만들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일단은 이 출구 입구가 정해지지 않은,
그냥 무방비로 나와져 있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오픈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게 굳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그 모습 자체가 일단 잘못된 이야기이고, 예. 우리가 뚫려 있는 무슨 이런 공설 운동장이랄지 아니면 경기장도 출입구가 있고 어떤 출구와 입구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네. 이 동선에 대한 문제를 항상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아쉽게도 그 부분을 일단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게, 또는 미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게 일단 애초에 밀집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겼고, 그로 인해서 응급 상황이 발생을 했고, 또 그로 인해서 응급 처치를 하기 위한 인력들이 일단은 거기에 접근하기 매우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어렵고, 될 수밖에 예.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황 자체가 좀 총체적으로 어려웠다. 뭐 지금 응급의학 전문의로서 보시기에는 뭐 응급의학으로 할 정도의 그 상황보다 더 심각했다, 이 말씀인 거네요. 사실은 현장의 상황은 그래서 일단 이 어떤 직업군이건 간에 내가 직업에서 일을 할 때의 상황하고 현장에서 그냥 내 똑같은 일을 하는 것들을 옆에서 지켜볼 때는 또 다를 수 있는 건데, 예. 실제로 이런 응급처치, 특히나 심정지 또는 실제로 이 언론이 너무 조금 과하게 사실 그 표현이 되긴 했지만, 이렇게 길거리에 이렇게 그 돌아가신 분들의 얼굴을 가리는 그 사진 영상들이 이렇게 퍼져 있는 거는 비단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어디 무슨 전쟁터에서나 보던 모습들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런 모습이 실제로 그냥 현장에서 펼쳐졌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숙련된 의사들이나 그다음에 숙련된 어떤 응급의료 전문가들도 사실은 하루에 두세 건 볼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의 상황인데, 예. 일반인들과 그다음에 거기 계셨던 행인들과 그다음에 현장에서 같이 견디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충격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같은 집단적 압사 사고가 뭐 전례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료인 입장도, 지금 우리 교수님도 그렇지만 이거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 상황들 확인하면서, 상태 확인하면서. 굉장히 놀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그렇다고 아예 사례가 없는 건 아니고, 네. 상주에서도 있던 그런 네.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외국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좀 했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갖게 예.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 인원에 대한 어떤 분산 또는 응급처치를 진행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법을 만들었습니까? 무슨 도로에 무슨 그 불법 주정차돼 있을 때 119나 이런 차들이 그렇죠. 들어갈 때 혹시 문제되면 그냥 치울 풀고 수 지나가도 있도록. 된다 예. 정도도 얼마나 많은 사회적 논의도 있었고, 그런데 이번 상황에서는 사실 정말 많은 구급차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출동을 했고, 대응 단계는 굉장히 빨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단계에서 현장 처치에 접근하기까지의 어떤 소요되는 시간은 상당히 걸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병원으로 이제 실려온 환자들 상태는 대체로 어땠습니까? 이 상태는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상당히 없는 부분에 있습니다. 예를 예. 들어서 지금은 일단 어떤 재난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노출을 해서 그 환자랑 환자 보호자들이 감당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그분들을 충격에서 깨어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병원도 환자의 어떤 기록과 내용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실은 되게 다루고 있는 그 상황들인 거고, 예. 상황들을 일단은 현장에서 봤던 우리 팀, 그러니까 현장 진료를 현장에 갔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보면 실제로 찰과상도 있으시고 골절상도 있으시고 굉장히 다양한 부상의 환자들이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좀 많은 분들이 흉부 압박에 의한 질식, 이 부분인데, 이런 거는 어떻게 좀 확인이 가능합니까? 그거는 사실은 사망한 환자들 같은 경우는 측정하기가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후 CT랄지 이런 것들을 우리 국가적으로 이렇게 잘 활용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일단은 사망의 원인은 부검을 통해서 알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심정지 환자가 이게 후유증 없이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그 시간이 4분, 이거를 우리가 골든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 시간이 지나면 좀 회복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까? 심정지를 일단은 심장이 먹고 나서 4분 이내에 압박들과 그다음 필요한 어떤 약물들이 투입이 돼야 일단 소생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예. 실제로 이제 계속 언급을 드리지만, 환자가 안정된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했을 때 바로 그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지금 이 환자를 끄집어 바깥으로 이렇게 안정된 곳으로 일단은 꺼내는 것 자체부터가 그게 많이 어려웠으니까. 됐고, 또 일단은 지금 굉장히 체온이 또 떨어지는
아주 좀 추운 날씨였기 때문에 그런 날씨의 변화들을 일단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했을 거고 또 얼마만큼 많이 손상이 있었는지를 사실 측정이 불가한 상태로 그렇죠. 예. 환자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꼭 심장을 누르는 이런 그 심폐소생술만이 꼭 일단 처치를 해서 소생을 시킬 수 있다고 단정하기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거밖에 없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할 수 있는 그것밖에 없었을 것이다. 네네. 장기 파열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파열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이 부분도 결국은 소생되신 분들 또는 살아나신 분들은 검사를 통해서 밝혀지게 될 거고 앞으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실은 뭐 부검을 통해서만 확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구조에 참여했던 의료진 얘기를 좀 들어보면 그 환자분들 뭐 코나 뭐 입안에 피가 좀 많았다고 하고 또 복부가 좀 팽창된 뭐 사람들도 계시다고 이게 다양한 이 외상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깔리다 보면 사실은 뭐 굉장하게 뭐 다양한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고 뭐 그 구급대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목이 졸려 있는 분들 또는 그 뭐 많이 그 피부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눌려서 있는 분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게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언론에서도 말씀하시지만 하중이 뭐 몇백 킬로 이상이 눌림을 받았을 때는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손상의 정도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깔려 있는 분들의 어떤 그 무게 하중 느끼는 하중에 따라서 골절의 양상이 좀 달라지고 특히나 좀 나이 어린 아이들이랄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골절 양상이 조금 심각할 수는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결국은 이 부분도 이제는 이제 점점 이제 정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환자에 대한 어떤 처치에 대한 또 부검에 대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마 그 결과가 곧 아마 발표되면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성도 좀 많았던 것 같고 좀 키가 작은 분들이 좀 불리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앞뒤로 사실은 뭐 자기 몸에 뭐 10cm에서 20cm 그 큰 사람들이 앞뒤로 다 맡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본인이 숨을 쉬는 공간에서 산소 오히려 야외지만 그 굉장히 답답함을 심각하게 호소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생각했을 때는 아마도 우리가 지옥철이라고 하는 지하철의 어떤 양상의 2배 이상은 됐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뭐 우리 일반 우리 서울 시민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이 지옥철에 대한 어떤 그 경험들을 다 있으신 상태고 이런 그 상황을 우리가 예측을 해봤을 때는 아마도 그 답답함의 정도는 굉장히 심각했을 거다. 그리고 앞뒤로 우리가 지하철은 미리 내가 자리를 선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지금 밀려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상황에서 서서도 실신할 수 있었다. 이런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은 좀 직접 봤던 아니면 같이 있었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일반인들도 정신적 충격이 좀 클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심리 치료가 좀 동반이 돼야 됩니까? 사실은 그 심리치료는 예전에 우리가 재난을 여러 번 경험을 했지만 사실은 심리라는 거는 우리가 그 간접적으로 봐도 일단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거든요. TV를 통해서 보셨던 시민들도 사실은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이 부분 때문에 약간의 불안감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오히려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 당장은 괜찮으실 수가 있지만 오히려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불면증이랄지 불안감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이런 분들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심리치료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 거기에 현장에 계셨던 많은 종사자들, 그러니까 경찰, 구급대원 이런 분들도 실제로 같이 이런 그 치료를 받으실 필요가 반드시 있다. 이거는 제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 같이 심리 치료가 좀 필요한 분들이 많다라는 건데 특히 현장에서 그날 좀 치료가 아니면 뭐 문제가 없다 해가지고 빠져나갔는데 혹시나 뒤늦게 발현되거나 치료가 필요한 그런 사례도 있을까요? 일단은 압박이라는 거는 이 근육이 약간 눌려가지고 있던 상황인데 그러면 근육의 세포가 깨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근육의 세포가 깨졌을 때는 물론 자연적으로도 멍이 들고 그냥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의해서 실제로 심장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횡문근 융해증이라는 진단명들이 이제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피검사를 간단하게 하게 되면 우리가 바로 검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조금 거기 현장에서 눌렸다거나
겹칠렸다거나 이런 것들이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제발 반드시 병원에 가시고 네. 그 후에 뭐 어차피 지원을 받더라도 일단은 병원에 치료받는 것들을 일단은 먼저 하시기를 제가 강력하게 공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 당장 증상이 없더라도 충격을 좀 받았다면 병원 진료가 필요하고 또 신체적 손상이 없더라도 현장을 목격했으면 트라우마 치료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네 맞습니다. 네. 자, 워낙 피해가 컸던 터라 뭐 구급 인력 또 소방 당국 대응만으로도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특히 시민들의 도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CPR 이 심폐소생술인데 이건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좀 짧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심폐소생술은 일단은 의식이 없고 호흡이 없으면 가슴을 이제 압박하는 거고 그러니까 손깍지를 끼워서 손꿈치라고 해서 우리가 이 손에 어떤 그 약간 두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예. 부분을 흉골의 하방, 그러니까 흉골의 어떤 그 흉골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그 명치 바로 위쪽에 있는 딱딱한 뼈를 이야기하는데 예. 이 갈비뼈를 일단 양쪽에서 연결해주는 그런 뼈가 됩니다. 보고 이제 이 명치 바로 윗부분에 있는 이 딱딱한 그 흉골 부분을 압박을 가하는 거고 예. 처음에는 우두둑하면서 심장이 여기 그 뼈가 좀 무너지는 느낌이 드시겠지만 그렇게 해야 일단은 심장이 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분당 100에서 120배로 이렇게 세게 눌러주시면 세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호중 순천향대 응급의학과 교수와 말씀 나누었습니다.